당장! 28살 라이의 날카로운 고함이 복도를 찢었습니다. 60대 배달기사가 무릎 보호대를 한 채 비틀거렸죠. 수술 자국이 선명한 그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면 불었잖아요.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친구들의 조롱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렸죠. 도윤이 나타나자 라이의 얼굴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이 남자가 바로 중견기업 대한물류 박철수 사장이자 사랑한다던 도윤의 아버지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복수?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확실한 방법.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4시 59분. 디지털 시계의 붉은 숫자가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오른쪽 무릎이 먼저 깨어났어요. 묵직한 당김이 허벅지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3월의 새벽 공기가 코 속으로 스며들었죠. 차갑지만 어딘가 물렁한 계절이 바뀌는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가습기에서 새어나오는 물비린내가 그 위에 얇게 덮여 있었어요. 손가락이 무릎 보호대에 찢어진 부분을 더듬었습니다. 벨크로가 닳아 실밥이 삐죽 나온 곳이었죠. 그 순간 6개월 전 수술실의 환한 형광등이 눈앞에 번쩍였습니다. 하얀 가운의 의사가 건넨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딱 4글자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초 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5시 정각을 가리키기 직전에 버튼을 눌렀죠. 초침 소리마저 삼켜버린 고요함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장 문을 여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경첩이 삐걱거릴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겼습니다. 도윤이가 보내던 새벽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지 마세요, 아버지. 오늘은 답장 대신 침묵을 선택했죠. 아들이 알아야 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배달 점퍼 안감에 손을 넣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를 테이프로 고정시켰어요. 공용 공간에서의 대화 녹음은 합법이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말만 기록하겠다고 마음속으로 3번 되뇌었죠. 이건 도찰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배달 대행 앱에 로그인했어요. 프로필 사진 대신 검은 헬멧 아이콘이 떴습니다. 가까운 거리 위주, 안전 최우선.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면서 오늘의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죠. 2301호가 끼어 있는 루트였습니다.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텀블러에 미지근한 보리차를 채웠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에 부담 없는 온도였죠. 무릎용 파스 2장을 배달 가방 보조 포켓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하나 더 필요할 거예요.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기록이 곧 방패다.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1번, 2번, 3번. 감정을 비우고 사실만 담기로 했죠. 일어서면서 신발장 위 액자를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도윤이의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는 아들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였죠. 좋은 사람인지 내가 확인한다.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목동의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투두둑 엔진이 떨리는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헬멧 실드의 입김이 하얗게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손등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를 느끼며 엑셀을 당겼습니다. 오늘이면 끝이었어요. 오늘이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첫 콜이었어요. 김밥 2줄과 컵라면 하나. 픽업 물품을 확인하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점주가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였죠. 요즘 배달비가 너무 올라서 말이에요. 투덜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배달 가방 지퍼를 닫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 손이 가는 일이라서요. 미소와 함께 던진 말이었습니다. 점주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죠. 문 밖으로 나오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타 첫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시간은 5시 42분.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어요. 나중에 있을지 모를 지연 시비에 대비한 증거였죠.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40대 남자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죠. 새벽부터 고생이 많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으며 그가 이어 말했어요. 근데 포장이 좀 비뚤어졌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투를 다시 확인했어요. 김밥 용기가 살짝 기울어 있었죠.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가시 하나가 마음에 박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광고판을 봤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흰 글씨가 검은 배경 위에 선명했어요. 어제 받았던 민원 전화가 떠올랐죠. 왜 이렇게 늦냐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관리소장의 메시지였어요. 상견례 날짜 확정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축하받을 일인지 아니면 시험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 오토바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체인 텐션을 확인했어요. 검지와 중지로 체인을 눌러보니 적당한 탄력이 느껴졌죠. 손가락에 묻은 검은 기름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계 냄새, 노동의 냄새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정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두 번째 콜이 들어왔습니다. 3km 거리의 짜장면 배달이었어요. 세 번째 콜도 바로 이어졌죠. 연속으로 처리하면 효율적인 동선이었습니다. 엑셀을 당기려는 순간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좌회전 조심하세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을 크게 흔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헬멧을 살짝 들어 올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난로의 따뜻한 열기가 무릎까지 전해졌어요. 자판기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지나가던 환경미화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같은 시간에 일하는 동료라는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적었어요. 태도, 기록, 안전. 세 단어에 형광펜 효과를 넣었죠. 화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전부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 도윤이의 전화였어요.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차가운 바람에 식었죠. 아버지, 일은 어떠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어요. 괜찮다. 무릎도 많이 나아졌고. 다음 주 상견례 긴장되시죠? 라인은 사람들 정말 잘 챙겨요.
도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사랑에 빠진 28살 청년의 목소리였죠. 저는 길가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직접 보면 알지. 직접 본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도윤이는 눈치채지 못했겠지만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검색창에 라이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SNS 프로필이 떴습니다. 밝은 미소의 프로필 사진 아래로 게시물들이 이어졌어요. 봉사활동 사진이 유독 많았죠. 양로원, 보육원, 동물보호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 불편해 보이는 자세들이었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정황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판단은 나중의 일이었죠. 배달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고객 즐겨찾기 목록을 스크롤했어요. 2301호가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주문 빈도가 일주일에 서너 번이었죠.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라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도 앱을 켰습니다. 오후 동선을 짜기 시작했어요. 강변북로의 교통 상황을 체크했죠. 11시부터 1시까지가 가장 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시간도 확인했어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였죠. 그 시간은 피해야 했습니다. 날씨 앱을 봤습니다. 기온이 영상 8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면 요리 배달이 늘어날 거였죠. 보온팩을 이중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다운 준비였어요. 오토바이로 돌아가는데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주유소로 향했어요. 주유원이 다가왔죠. 헬멧 이마 쪽 스크래치 심하네요. 조심하세요. 그의 말에 손이 무의식적으로 무릎 보호대를 만졌습니다. 닳고 찢어진 부분이 손끝에 걸렸어요. 헬멧도 무릎도 다 세월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저처럼요. 배달앱에서 오늘의 마지막 루트를 설정했습니다. 2301호를 끝으로 잡았어요. 우연을 가장한 의도였죠. 관찰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기도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좋은 사람인지 정확히 보자.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말투 톤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연습을 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훈련이었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관찰할 항목들을 적었어요. 말투, 태도, 주변 반응.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45분이었어요. 오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2301호 앞에 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확인하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단지 준비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2301호 앞에 섰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네. 스피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빠르고 높았습니다. 급한 사람의 말투였죠. 배달 왔습니다. 올라오세요. 인터폰이 딸깍 끊겼습니다. 감사합니다나 수고하세요 같은 인사는 없었어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숫자를 보며 기다렸죠. 가슴 안쪽에서 녹음기의 작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23층 복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2301호 문이 벌써 열려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라이였죠. SNS 사진보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을 스치고는 곧바로 손으로 내려갔어요.
배달 봉투를 확인하는 듯 했죠. 음식을 건네려는데 그녀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젖은 손으로 주지 마세요. 칼날처럼 짧고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땀이 살짝 배어 있었죠. 오토바이를 타고 온 직후라 그랬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어요. 다시 봉투를 건넸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평평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죠. 그녀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늦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이 첫 배달이었거든요. 그녀와는 처음 만나는 거였죠. 하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무표정이었어요. 연습한 대로였죠. 속으로 기록이라는 단어만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는 주문 같은 거였어요. 1층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달앱 코멘트란을 열었어요. 수령 시 젖은 손 지적, 응대 완료. 사실만 적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는 넣지 않았어요. 그게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복도에서 택배기사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가볍게 눈인사를 나눴는데 그가 움찔하며 2301호 문을 힐끗 봤어요.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방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타임스탬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18분.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이어질 관찰의 첫 번째 핀이었죠.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아파트를 봤습니다. 23층 어딘가에서 라이가 음식을 먹고 있겠죠.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요. 하지만 방금 본 것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엑셀을 당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지금은 기록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었죠.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실 번호였어요. 오토바이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당분간 배달은 대행 인력 붙이겠습니다. 상견례 준비도 하셔야 하고.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회사 일과 배달을 병행하는 걸 못마땅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니, 내가 한다. 하지만 사장님,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건 돈을 벌기 위한 배달이 아니었어요. 확인하기 위한 배달이었죠. 배달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말투, 표정, 행동, 주변 반응, 내 감정 변화. 5 항목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객관적인 관찰을 위한 틀이었죠.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감정이라고 스스로에게 경고했어요. 화가 나거나 실망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어요. 1번, 2번, 3번. 허벅지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렸죠. 오토바이 시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래 수납 공간에 응급키트가 있었어요. 파스, 무릎보호 연장 벨트, 보온팩 예비분을 확인했습니다. 안전과 신체 관리도 배달 스킬의 일부였죠. 특히 지금처럼 장기전을 준비할 때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지도를 열었습니다. 2301호 주변을 확대했어요. 건물 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앞, CCTV 위치를 하나씩 메모했습니다. 모두 공용 공간이었어요.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였죠. 나중에 필요하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30분이었어요. 저녁 피크타임까지는 2시간 반이 남았죠. 휴대폰으로 배달앱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반경 3km 상권의 주문 패턴이 보였어요.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라면류가 많았습니다. 6시에서 7시는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죠. 7시 이후는 치킨과 피자가 대세였어요. 각 시간 대별 메뉴의 상관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2301호의 주문 패턴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언제, 무엇을, 얼마나 자주 시키는지. 그 속에서 라이라는 사람의 생활 패턴과 성격이 드러날 거였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서며 무릎을 만졌습니다. 둔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파스를 하나 더 붙일까 고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직은 참을 만했거든요. 배달 가방을 다시 짊어졌습니다. 무게가 어깨를 눌렀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이제 결정했습니다. 끝까지 직접 볼 거예요. 비서가 뭐라 하든 도윤이가 알게 되든 저는 제 방식대로 확인할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요. 엑셀을 당겼습니다. 바람이 헬멧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앞으로 며칠, 아니 몇 주가 될지도 모르는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12시 30분에 콜이 들어왔습니다. 샐러드 2인 세트 2301호였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본격적인 관찰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이 2장 나왔어요. 하나는 일반 영수증, 다른 하나는 현금 영수증이었죠. 모두 챙겨 배달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2301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관찰자의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복도 천장의 CCTV 각도, 옆집과의 거리, 비상구 위치까지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빠른 응답이었어요. 배달입니다. 현금 영수증 처리됐어요? 빨리 확인해 주세요. 명령조였습니다. 빨리라는 단어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앱이 조금 느려서 지금 바쁜데요. 다음번엔 미리 확인하고 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라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었죠. 저는 영수증 2장을 먼저 건넸습니다. 현금 영수증 정상 처리됐습니다. 화면 캡처해서 보여드릴까요? 됐어요. 음식을 받아들면서 그녀의 손이 봉투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작은 얼룩이라도 찾으려는 것 같았죠. 문이 닫혔습니다. 감사 인사는 역시 없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짧게 메모했습니다. 빨리요, 지금 다음번엔. 명령형 어휘를 자주 사용한다고 적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른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있는 젊은 엄마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먼저 타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기사님들 정말 힘드시죠?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말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제 감정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도에서 느껴지는 생활의 흔적들을 관찰했어요. 세제 냄새와 향수가 뒤섞인 잔향이 공기 중에 떠돌았죠. 2301호 라인만의 특징인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라이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10m 정도 거리였어요. 저는 가볍게 인사했지만 그녀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최소화하는 태도였죠. 배달앱의 재방문 알림을 설정했습니다. 2301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관찰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례함이 습관처럼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관찰이 시작됐어요. 매일 조금씩 사실들을 모아갈 거였습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말이죠. 저녁 6시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우석이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60대 초반의 경비원이었어요. 1년 전부터 이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죠. 기사님,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따뜻한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녹차 향이 올라왔어요. 저는 헬멧을 벗고 경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2301호, 그 집 자주 가시죠? 기사님들 자주 바뀌어요. 순간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자주 바뀐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한 달에 2~3번은 다른 분이 오시더라고요. 다들 며칠 못 가서. 우석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소문과 사실을 구분해야 했으니까요. 대신 시간과 상황만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경자 할머니였어요. 70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신 분이었죠. 젊은이 배달 다니나 봐요? 네, 할머니. 무거운 거 들어드릴까요?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도 택배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졌다고 난리였어요. 그 집 아가씨 말이에요. 2301호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몇 시쯤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오후 4시쯤이었나? 아, 맞아. 드라마 시작하기 직전이었으니까.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달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병원 예약 표시였죠? 그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택배십이 4시. 할머니께서 메모를 하시네요. 나이 들면 다 적어놔야 해요. 안 그럼 잊어버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반찬 가게를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손님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투 하나로 신용이 쌓이고 무너진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고 했죠. 그 집 아가씨는 참,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 번 안 해요. 23층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태도가 쌓여서 만드는 신뢰. 그게 사람 관계의 기본이었죠. 복도를 걷다가 회사 동료 할인을 만났습니다. 낮 시간대 배달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서로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가끔 민원 메일이 들어와요. 그 집에서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도 그 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할인과 나란히 서서
종이컵을 들었어요. 오늘도 길겠죠? 할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래도 끝이 있어요. 작은 연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이었죠. 우석, 경자 할머니 할인. 이들이 제 증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 2301호에서 또 콜이 들어왔어요. 치킨과 콜라였죠. 이제는 익숙한 일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도착하자마자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라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나왔어요. 상자 모서리가 눌렸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평범해 보이는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죠. 모서리가 아주 살짝 눌린 정도였습니다. 라이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를 택배 기사 얼굴에 바짝 대고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사의 얼굴이 굳어졌죠. 고객님, 사진은 내가 증거 남기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공용 공간에서의 대화였으니 문제 없었죠. 옆집에서 한 입주민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이 정도는 흔한 일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이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입주민 아니시죠? 여기 일로 오신 분들은 참견하지 마세요. 배제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택배 기사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어요. 제가 앱에서 운송 과정 표준 안내 링크 보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기사가 감사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라이는 제게도 카메라를 돌렸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절차만 안내했죠. 촬영은 자유지만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서로 불리할 수 있어요.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찍지는 않았어요. 대신 비웃음을 흘렸죠. 저는 상자 모서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눌림 정도가 미미하다는 증거용이었어요. 배달앱에 사건 번호를 남겼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죠.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라이가 먼저 올라탔어요. 유모차가 들어올 공간이 충분했는데도 닫힘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다음 것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기 엄마의 당황한 표정이 마지막까지 보였어요. 저는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23층에서 1층까지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자, 기록이 이긴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라이가 공동 현관문을 발로 고정한 채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계속 열려 있어서 찬바람이 들어왔죠. 문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안전상 위험해요. 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째려보며 발을 뗐어요. 문이 닫혔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배달일지를 펼쳤습니다. 빨간 X표가 하나씩 늘어갔어요. 작은 폭력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제 감정은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익명의 1점 평가였어요. 분명 라이일 거였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5분간 호흡하고 손을 풀고 물을 마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루틴이었어요. 다시 평정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6시 2301호로 향하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큰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라이였어요.
복도에 울리는 통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화전역 감지기 덮개를 닦는 척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도청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들렸죠. 녹음기의 작은 빨간 불빛은 가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결혼으로 인생 바뀌는 거예요. 라이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도윤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중견기업 사장이라고요. 라인만 잘 타면 끝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조건을 보고 선택한 거였어요. 손에 들린 걸레가 떨렸지만 계속 청소하는 척 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 알아요? 재벌 며느리라고 부를 거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돼. 목소리에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위에 대한 갈증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통화가 끝나고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오늘은 완벽해야지. 혼잣말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연습했어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왔어요. 아이가 라이의 혼잣말을 따라했습니다. 완벽, 완벽. 엄마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이는 아이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아이가 움츠러들었죠.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동기는 상승 욕구, 수단은 SNS, 이미지 관리, 그리고 결혼. 태도는 약자에게 엄격하고 강자에게 굽실. 삼각형을 그려 세 요소를 연결했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라이가 상견례 준비한다고 바빠요.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자리니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뭐가 더 나을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배달 가방에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라이의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번 결혼으로 인생 바뀐다. 라인만 잘 타면 끝.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라이가 원하는 건 도윤이가 아니었어요. 도윤이가 가진 배경, 그게 만들어줄 이미지와 지위였죠. 완벽한 가면 뒤에 숨은 욕망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관찰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지점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노트에 오늘 날짜를 크게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 날이라고 밑줄을 그었죠. 이제부터는 다른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녁 7시 피크타임이었습니다. 2301호에서 면 요리 주문이 들어왔어요. 우동 3그릇과 튀김 세트였죠. 조리 시간을 계산해서 보온팩을 이중으로 처리했습니다. 면이 불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였어요. 도착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라이의 친구들이 와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라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 친구 2명이 보였어요. 음식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면 불었네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보온팩 이중 처리했고 조리 직후 바로 출발했습니다.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다시 가져와요. 친구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맞아. 이런 걸 돈 주고 먹으라고? 사과나 제대로 해요.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면 넘어가 줄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라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천장에 CCTV가 이 상황을 담고 있을 거였어요. 법적 분쟁에 대비한 습관적인 체크였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날카로웠던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아, 도윤 씨. 배달 오셨는데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무릎 꿇으실 필요 없어요. 다음엔 좀 더 친절히 부탁드린다고 하려던 참이었어요. 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릎 꿇으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도윤이의 눈이 저와 라이 사이를 오갔습니다. 당황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복도에 흘린 물기를 닦기 시작했죠. 무릎을 굽히는 자세였지만 청소를 위한 거였습니다. 굴복이 아니었어요.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무 일 없다. 배달 마무리 중이야. 평평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라이와 친구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죠. 복도에 도윤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도윤이를 보내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거든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치는 불덩이가 아니라 얼음이었어요. 몸속을 천천히 굳혀가고 있었죠. 무릎을 꿇으라는 말, 그 순간 바뀐 태도, 도윤이의 당황한 얼굴, 모든 게 소용돌이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압박이 시작됐어요. 라이도 제가 누군지 알게 됐고, 저도 그녀의 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여전히 진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 틈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밤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의 문자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 집에 들어가자. 겨우 6글자를 적어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창고 겸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낡은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앉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커피 봉지를 찢어넣고 저었죠. 플라스틱 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무릎을 꿇으라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배달일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시간, 위치, 어휘, 표정. 하나씩 적으면서 감정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글씨가 삐뚤어졌죠. 휴대폰으로 배달앱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제 주행 시간과 도착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CSV 파일로 내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증거를 백업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들은 이미 라이를 사랑하고 있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통증이 허벅지까지 올라왔어요. 바지를 걷어 올렸더니 보호대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새 파스를 꺼내 붙였어요. 시원한 감촉이 피부에 닿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라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누구를 위한 끝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회사 사장이 아닌 배달원으로, 아버지가 아닌 관찰자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퇴근 체크를 찍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오늘 날짜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냥 끝낼까? 비서 말대로 대행 인력에게 맡기고 물러날까? 하지만 곧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마침표가 아니었어요. 증거 정리가 먼저였죠. 휴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균열이 시작됐어요. 아들과 저 사이에, 진실과 거짓 사이에. 배달 가방을 다시 메었습니다.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집으로, 아니 다음 전투를 준비하러 가는 길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무릎 수술 이후부터인가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인데도 겨울 같았어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쌓아온 증거도, 지켜온 원칙도, 아버지로서의 자존심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우석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손에 USB가 들려 있었어요. 기사님, 이거 드릴 게 있어서요. 우석이 주변을 살피며 USB를 건넸습니다. 검은색 작은 메모리였어요. 어제 복도랑 로비 CCTV 영상이에요. 타임라인 정리해놨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관리위원장 동의는 받으셨나요? 절차가 중요해서. 걱정 마세요. 공용공간이고 민원 처리용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대의 묵직한 눈빛에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경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넸죠. 이거 내가 메모한 거예요. 날짜랑 시간, 그 집 아가씨가 한 말들. 자필 메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날짜와 시간이 정확했어요. 3월 10일 오후 4시, 택배 상자 트집. 3월 12일 오전 10시, 배달원에게 고함. 하나하나 적혀 있었죠.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기억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걸 왜?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젊은이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가볍게 쥐었다 놨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할인의 메시지였어요. 민원 메일 패턴 정리 가능합니다. 단 개인 식별 정보는 제외하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비식별화 원칙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할인이 바로 답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큰 힘이 됐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배달 가방을 열고 파일 폴더를 꺼냈어요.
영상, 음성, 증언, 의료. 4개의 라벨을 붙였습니다.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죠. 우석이 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파일이 열렸어요. 어제 저녁 라이가 무릎 꿇으라고 말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도윤이가 나타나자 태도가 바뀌는 것도 그대로 담겨 있었죠. 경자 할머니의 메모를 스캔했습니다. 할인이 보낸 민원 패턴 자료도 정리했어요. 음성 파일들을 날짜 순으로 배열했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무릎 수술 진단서가 있었어요. 6개월 전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받았다는 의료 기록이었죠. 스캔본을 만들어 폴더에 넣었습니다. 무릎 꿇으라던 그들에게 보여줄 카드였어요. 제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이유, 꿇어서는 안 되는 이유였죠. 책상 위에 USB, 일지, 진단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사실이 말할 차례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어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석, 경자 할머니 할인. 이들이 제 편이 되어줬어요. 무릎이 아직 욱신거렸지만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3월 20일 오후 6시 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엔 배달 가방이 걸려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20층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평범한 회색 정장 하지만 옆구리엔 빨간색 배달 가방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이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죠. 더 이상 숨기거나 미룰 수 없었습니다.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크를 하니 도윤이가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근데 그 가방은 배달 마치고 오느라 늦었다. 짧게 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부모님도 계셨죠. 모두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제 배달 가방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옆 의자에 걸었습니다. 라이의 시선이 가방에 머물렀다가 제 얼굴로 올라왔어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도윤이 아버지입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라이의 아버지가 농담을 던졌어요. 배달업도 하시나 봐요? 열정적이시네. 네,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라이는 자신의 봉사활동을 자랑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며 미소를 지었죠. 그녀의 부모님도 딸을 칭찬했습니다.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금속음이 울렸어요. 저는 호흡을 낮추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죠. 식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저는 배달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조용히 일지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놨습니다. 오늘 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라이 부모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무슨 의미인지 라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일지를 펼쳤어요. 타임스탬프가 찍힌 배달 기록이었죠.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있었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주일 동안 2301호에 배달을 다녔습니다. 거기가 라이 씨 집이더군요. 라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잔을 잡으려다 놓쳤어요.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죠. 저는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감정은 빼고요.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습니다. 배달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자 폴더들이 나타났죠. 영상, 음성, 증언, 의료.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라이는 입을 열지 못했고 도윤이는 저와 라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쓰는 표정이었죠. 시작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노트북을 룸의 모니터에 연결했어요.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산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모니터에 첫 번째 영상이 떴습니다. 로비 CCTV 화면이었어요. 3월 12일 오후 2시 18분. 라이가 택배 기사 얼굴에 휴대폰을 들이대며 찍는 장면이었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기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죠? 라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에게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리는 장면이었어요. 다음 거 타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라이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끝까지 보시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녀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이번 결혼으로 인생 바뀐다. 라인만 잘 타면 끝이에요.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라이 씨, 이게... 도윤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시킨 채 손만 떨고 있었죠. 경자 할머니의 메모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날짜와 시간, 목격한 행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우석이 정리한 타임라인도 보여줬죠. 민원 패턴 분석 자료까지 하나씩 넘겼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라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절박한 변명이었죠.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3월 18일 저녁. 무릎 꿇으라던 그 순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비웃던 모습, 도윤이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바뀐 태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넘어가 줄게요. 스피커에서 라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 나타난 직후의 말도 이어졌죠. 무릎 꿇으실 필요 없어요. 다음엔 좀 더 친절히. 대조적인 두 목소리가 룸 안을 채웠습니다. 라이 부모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망과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저는 마지막으로 무릎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놨어요. 저는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꿇어서도 안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라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도윤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결혼은 없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라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더 이상 사랑은 없었죠. 실망과 배신감만 가득했습니다. 라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지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파일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서며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었어요.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록하고 보여줬을 뿐이었죠. 진실의 힘은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뒤 4월 20일 오후 2시 회사 대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책상 위엔 낡은 배달 가방이 놓여 있었죠. 오늘부터 배달, 경비, 미화원 가정지원기금을 신설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장 안정과 동선 개선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일주일 뒤 아파트 커뮤니티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학증서 전달식이었어요. 우석의 손자와 경자 할머니의 손녀가 수혜자였죠. 박수 사이로 경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필요 없었죠. 아파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택배 보관대 상단에 완충 패드가 설치됐어요. 상자가 떨어져도 모서리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한 조치였죠. 공동현관 자동 복귀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 됐어요. 엘리베이터 앞엔 혼잡 시간대 안내표가 붙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기다리는 문화가 생겼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일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죠.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죠. 아버지, 감사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맑아졌어요.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아팠지만 필요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달할게.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현장은 늘 답을 주지.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섰어요. 나란히 걸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동료처럼 걸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해질녘이었어요. 붉은 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죠. 사무실이 온통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따뜻한 색이었어요. 배달 가방을 문 옆 고리에 걸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이 든 가방이었죠. 이제는 매일 들지 않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제 일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배달일지가 있었어요. 빨간 X표들이 가득했던 그 노트였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존중은 절차가 아니라 태도다. 펜으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밑줄을 그었어요. 이게 제가 배운 거였죠. 현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배운 진짜 교훈이었습니다. 노트를 닫았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한 칸 느슨하게 풀었어요. 통증은 여전했지만 견딜만 했죠. 상처는 흔적이 되고 흔적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지혜가 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배달을 하고 있겠죠. 존중받기를 그리고 존중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끝났지만 내일은 계속됩니다. 배달은 끝났지만 일상은 이어지죠. 그게 삶이었어요. 존중의 온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금 같은 사연이었습니다.